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델타 바이러스는 곧 끝날 것이라는 병리학자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forever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했습니다. 어린이의 병원 입원율이 높아지고 백신 의무화에 대한 거부감도 여전히 강합니다. 백신 접종 홍보보다는 바이러스 위험성을 알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도쿄올림픽은 다행히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 재난을 일으키지 않은 채 폐막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미국 언론도 보도합니다. 가석방된 이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예외 결정을 할지에 주목합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지만 최측근 측이 여성 성희롱 이슈와 관련해 사임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마켓 등에서 일하는 미국 근로자 80%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를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최악이지만 더 심각한 최악을 막으려면 인간 행동과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국제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예상도 엇갈리고 있고 아마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레리 브릴리언트라는 병리학자가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번에 천연두를 뿌리 뽑기라든가 이런 데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전염병에 관련한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변이 바이러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의 모델, 또 영국과 인도의 모델을 쭉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리고 또 백신 접종을 받으신 지가 6개월 이상 되는 분들도 가능하면은 이 부스터샷을 3차 접종 내지는 2차 접종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강하고 그렇긴 하지만 곧 끝날 것이라고 이 병리학자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끝난다는 것에도 물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 15% 정도만 백신 접종을 받았고 미국은 물론 높습니다만 그리고 100개국 이상은 지금 5% 미만이 백신 접종률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인도, 영국의 아프리카, 아시아의 델타 바이러스도 쭉 분석을 했고요. 이분이 그런 경우 델타 바이러스가 마지막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델 결과를 쭉 본 결과 앞으로의 바이러스는 어쩌면 델타 바이러스만큼 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강함은 여기서 끝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확산시켰기 때문에 빨리 감염시킨다는 것은 감염시킬 만한 사람들은 다 감염을 시켰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인도에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은 10월 달에 하루에 새로 감염되는 사람이 47,0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26,000명 정도 지난주의 데이터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V자는 V자인데 V자를 거꾸로 놓는 것과 같은 게 델타 바이러스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확 갑자기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고 영국과 인도는 이미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런 곡선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에 강하고 빨리 퍼져서 그렇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백신 접종률이 같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forever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forever 바이러스라고 하면 보통 감기요, 유행성 감기, 이런 인플루엔자 같은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지 되긴 하지만 조금 아프면 나은 그런 정도, 지금 완전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 병리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병리학자의 말이 뭐 희망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겪어봐야지 아는 일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뭐 미국은 아직 아닙니다만 캐나다에서는 미국과의 국경,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 또 캐나다로 입국하려고 하기 사흘 전까지 이 사흘 그 안에 네거티브 반응이 나오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지 됩니다. 백신 접종도 받고 네거티브 반응도 나오고, 이게 이제 지금 세계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행객을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이제 미국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오늘부터 아마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3월부터 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데, 모든 신청은 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네요. 미국은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미국 북쪽의 국경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오는 사람도 적어도 8월 21일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앞서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많이 퍼뜨리는, 확산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는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지나가고 있다, 지나갔다라기보다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읽고 있는 병리학자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12살 이하, 그러니까 12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13살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고, 12살 이하의 그 어린이의 병원 입원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증상은 어린이가 현기증을 느끼고 두통, 기억력이 단기간의 기억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뭐 성인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9천만 명이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고, 그러나 12살 이하는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굉장히 큰데, 전국 보건연구소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한 1,450명 정도의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주정부, 로컬 정부 차원에서도 완전한 그 주정부나 로컬 정부 차원에서는 맨데이트, 이 의무로 하는 곳이 있고, 연방정부에서는 의무까지는 아니죠. 군인이라든가 특별히 연방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에게는 의무화하고 있지 못한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니까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계 가운데서도 NFL이 백신 접종률이 높죠. 그런데 일부 선수와 NFL 코치들이 아니 왜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NFL은 이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뭐 $14,000 벌금, 그리고 뭐 여러 번 뭔가 그 벌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선수와 코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법원은 좀 인디아나 대학교에 지난번에 판결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의무화에 그쪽에 그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플로리다주가 여전히 뭐 병상이 모자라서 지금 플로리다주도 병상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픈 사람 입원하려면 침대가 모자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주의 노르웨이의 그 크루즈 회사 이름이 뭐 잼자가 들어가던데요. 뭐 회사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 회사가 크루즈를 타는 사람은 모두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하니까,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그 주지사가 그것은 안 된다, 플로리다주에서 영업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영업을 하면은 이 크루즈 여행객 한 명당 $5,000씩 벌금을 내야지만 된다. 그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루즈가 사실은 지난번 처음에 백신이 막 퍼질 때 거의 그 넘버 1, 2였었죠. 양로시설.
노인 시설 그리고는 이제 크루즈였는데 함께 뭐 생활을 하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그랬는데 이 노르웨이 이 크루즈 라인에 대해서 이 항소법원은 플로리다주의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국은 크루즈 같은 경우는 95%의 승객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방법원은 이 노르웨이 크루즈 회사 마이애미의 연방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플로리다주에서 크루즈에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것은 안 돼. 뭐 이거 무슨 뭐 차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플로리다주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사실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공 안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 노르웨이 잼이군요. 노르웨이안 잼이라는 이 크루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8월 15일에 이 플로리다주와 연관된 항로로 항해가 처음으로 가능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플로리다주에서 또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르웨이안 그 잼이라는 이 회사는 플로리다주에서 항소를 해서 이번에도 지면은 아예 우리는 플로리다를 그 루트에서 항로에서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 회사가 뭐 공공 안전을 정부만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냐면은 소송이 들어가잖아요. 피해자가 내가 그 크루즈를 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우리 가족이.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안전 장치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백신 접종 의무화는 이렇게 뭐 학교 교육부에서도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 주지사가 백신 접종 의무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교육기금까지 삭감을 하고 하는데도 그 교육부에서는 너무 그 발병률 어린이들 높고 또 확 퍼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주지사 말을 듣지 않고 이제 학교 개학할 때 마스크 써서 학생들 보내라 하고 통지문을 이제 부모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뭐 버지니아주, 뉴욕주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그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델타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알리는 게 더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위험하다고 알리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델타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도 적고 걸려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염시킬 확률도 낮고 본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아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을 알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 홍콩, 뭐 스페인도 그렇고요. 스페인도 호텔에 들어갈 때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 뭐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쇼핑을 할 때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되고 민간 회사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의 대학들 너무 많고 뭐 월마트를 포함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 또 너무너무 많죠. 은행권의 회사들, 디즈니, 뭐 타이슨 푸드, 뭐 이런 회사들도 백신 접종 직원들에게 의무화했고 CNN은 의무화했는데도 백신 접종 받지 않고 출근한 그 직원들 3명을 해고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속합니다. 미국의 군인은 200년 이상 정말 그 독립전쟁을 할 때부터 백신 접종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었고 헬스케어 재단들도 그렇고 뭐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가 홍역 백신 접종 의무화했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그 분야 여러 지역에서 백신 접종에 아직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면서 뭐 어떤 보상이나 벌을 주는 것보다는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에서 뭐 100만 달러 로또를 맞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백신 접종. 그래 봐야 오하이오주에서 별로 그 효율을 못 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루이지아나주나 플로리다주나 다 마찬가지로 뭐 별로 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서 뭔가를 좋게 해주려고 하거나 벌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교수도 대학교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것을 강하게 비난을 하다가 뭐 인간에게는 자연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는 뭐 자연 면역이 너무 강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조차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체질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면역성이 약한 다른 사람에게 옮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던 교수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입장을 바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공화당 의원이 뭐 바이러스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하다가 숨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딕 바렐이라는 라디오의 진행자이기도 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또 그 뉴스맥스 정말 탈이 많은 뉴스맥스의 대타 앵커도 하고 하거든요. 이 딕 바렐이 앤서니 파우치는 뭐 거짓말의 달인이다. 또 백신 접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65세예요, 이분이. 그런데 굉장히 아팠습니다. 8월 4일에 할 수 없이 입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파서 입원하고 그 과정에선 친구들에게 뭐 트윗 같은 거 보내고 메모 보내고 하면서 백신 접종 꼭 해라 해서 백신 접종 실제로 한 친구도 있고요. 본인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태어나서 플로리다주에서 이제 라디오 쇼 하다가 뉴스맥스의 그 대타 앵커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샤킹한 말을 하는 호스트다. 이런 지적을 그 대타로 나와서 잠깐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고 뭐 역시 뭐 대선에 대해서도 음모론, 사기론 얘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고 백신을 맞지 말아라 하더니 결국은 그 본인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졌거든요. 이런 스토리, 어떤 그 백신 접종이나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에 반대하는 목회자 이런 분들이 숨졌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같은 스토리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그 효율적인 그 설득력이 있는 스토리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제가 살짝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잖아요. 그랬더니 질병통제국에서 미국 사람들 지금 50점 몇 %가 완전히 2번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을 받았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릴 뉴스의 키워드는 도쿄올림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도쿄올림픽 뭐 기록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미국이 뭐 금메달이나 전체 메달이나 다 뒷심이 좀 있더군요. 그래서 중국에 이겼고 1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두 번째이고 금메달도 그렇고 전체 메달도 그렇고 뭐 한국은 16위, 일본은 몇 위든가요? 일본은 골드가 27개, 전체적으로 58개의 메달. 지금까지 일본이 그 올림픽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거죠. 당연하겠죠? 일본이라는 그 홈 어드밴티지가 있었으니까는요. 그렇게 됐는데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주최국이니까 13살 최연소 스케이트보더 여자 소녀잖아요. 금메달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졌었고 뭐 15,000명 이상이었었죠. 감염자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그 비용상으로는 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죠. 대신에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했어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그 보여주는 것은 많이 못했죠. 관객들도 없었고 사람들이 좀 차단돼서 다니지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수가 그 요시히데 총리의 경우는 뭐 올림픽 위원회가
명예 그 금메달 줄 때 지지율 발표 나오는 것 보니까 또 최악으로 35% 아래로 떨어졌고요. 개막식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텅텅 사람들이 비었는데 무엇을 거기서 그 연주를 했건 밖에서 그때는 또 한창이었잖아요. 지금도 한창이지만 이때 무슨 올림픽을 여느냐 하고 그 시위대에 시위하는 소리가 안에까지 경기장까지 전부 들렸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 같은 그 길에서 또 올림픽 팬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좋아하는 환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같이 있었고요. 경기 중에는 저는 이제 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개 국가 가운데서 5만 명 이상이 왔죠. 선수, 스텝, 뭐 코치 다 합쳐서 그랬는데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은 전체적으로는 436명이거든요. 436명이라는 것은 뭐 그 스텝들, 뭐 자원봉사자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일본인을 포함을 해서 선수들은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느 나라였죠? 수영, 아티스틱 수영이니까 그리스겠죠. 이 그리스의 아티스틱 그 수영 팀이 단체로 걸려서 그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일반 선수는 별로 없었어. 한 29명이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었고요. 해서 436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그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테스트 자체는 50만 명, 60만 명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또 그 사람들이 로컬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었고요. 해서 재난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끝났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델타 변이를 포함을 해서 이제 폐막식을 했으니까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고 하면은 또 바이러스에 걸린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경기 도중에 그 2주일 동안은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재난 없이 있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나이가 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사망률은 그에 비해서 또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 백신 접종률이 빨리 굉장히 높게 일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세계의 언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꼭 국가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 국가가 하려는 뭐 지금 비상사태 선포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을 굉장히 잘 지켜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반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연방정부가 완전히 락다운을 시킬 수는 없었으니까 대중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 다니는 사람들이 푸트 트래픽이 미국 말로 하자면 굉장히 적었다고 하잖아요. 올림픽 기간 중에 협조를 잘해서 그렇다. 뭐 이런 정도 다행이라는 얘기. 확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퍼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내용은 한국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훨씬 자세히 파악하고 계실 테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포커스 두는 부분만 헤드라인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을 이끄는 사람은 세계 탑 뉴스입니다. 삼성의 경제력이 그만큼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이 가석방돼서 나오게 될 텐데 미국에서는 그 JY 리로 부르고 있죠. 그 이재용의 JY 약자로 하고 리로 부르고 있는데 30개월 수감됐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뭐 뇌물 또 뭐 위증 뭐 그로 인해서 뭐 합병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그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얘기는 경제 상황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어야지 된다. 특히 지금 반도체 칩 같은 것이 미국의 자동차, 저도 지금 이제 자동차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시점인데 자동차가 없습니다. 딜러의 자동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고 해서
뭐 2018년도에 잠시 그 석방됐다가 다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수감이 됐었잖아요. 한 60% 정도를 그 량을 채웠으니까 가석방하기로는 충분한 것이고 2번 수감되고 2번 풀려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2015년도 합병 문제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또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이 53살로 항상 아버지보다 이런 때는 할아버지, 창업자의 손자다라는 얘기와 3대 세습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2014년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을 했고요. 아버지가 심장마비 일으켰을 때 지난해 사망했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법이 경제사범의 경우는 5년 동안 어떤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했잖아요. 그러나 법무부에서 항상 한국의 법무부에서 예외를 둔다는 거죠. 이 케이스가 예외를 둘 것인가,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로다.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이제 이재용 회장의 여러 가지를 뭐 완전히 뭐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뭐 컨설팅 회사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세계가 이 정도를 보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 없이는 부회장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가석방조차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잘만 돌아가더라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을 제가 특히 그 기본으로 두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그 시사성이 강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그 그룹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기회는 불균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부당하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마지막으로 인용한 말이기도 하고 이 기사의 마지막 그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뉴욕 주지사를 지냈고 마리오 쿠모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뉴욕의 주지사를 지냈는데 11명이 지금 뭐 성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서 뭐 어제부터 여성 한 명이 나오면 그 다음에 주르르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인터뷰를 내가 어떻게 그로부터 그 성희롱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증언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부지사는 지금 자리를 인수받을 그럴 준비를 승계 준비를 하는 거죠. 캐티 호첼이라는 2004년부터 사실은 이 쿠모 팀에 있었는데 자리를 부지사로서 물려받을 그럴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사람이 지금 비서가 이 사람도 오래전부터 일을 했어요. 2013년부터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일을 하다가 2017년부터 비서 일을 했는데 비서가 굉장히 파워풀한 자리잖아요. 대통령 하면 비서실장, 실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의 비서가 굉장히 파워풀해요. 여성이에요. 멜리사 들로사라는 38살의 여성인데 이 여성이 사임했거든요. 어제. 사임했는데 왜 또 이게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뉴욕의 주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뭐 몇백 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내면서 그 보고서에 이 비서 이름이 187번 나왔습니다. 187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어떤 여성이 나 성희롱 당했어. 나도 당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본인도 여성이지만 앤드류 쿠모 주지사를 굉장히 방어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여성들을 굉장히 비난을 해왔었던 선봉장입니다. 그런데 이 선봉장이 그 비서 막강한 자리에서 사임을 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본인도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이게 파워가 앤드류 쿠모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앤드류 쿠모 주지사 측에서는 여전히 뭐 이렇게 사임하는 사람 빼고요. 앤드류 쿠모 주지사 본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네요. 본인은 소설들 쓰고 있네. 정치적인 음모네. 지금 이런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참 뒤늦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국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컴퓨터 단추를 2번 눌러서 시작하는 음악이 굉장히 지저분했었죠. 그때는 헤드라인 하느라고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경고를 보냈는데 왜 그랬냐면은 주말 사이에 이제 그 기간 산업안 바이든이 딱 내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들이 협상을 한 그 안에 대한 이제 우리 그 토론은 그만하자, 끝내자. 그리고 이제 투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투표를 토론을 끝내기로 하는 투표가 찬성 68대 반대 29. 그러면 예전에 무슨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여러 안을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막 막고 이랬던 것이 이번에 안 된 거잖아요. 68대 29면은 민주당 의원은 그 50명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 의원이 전부 참여를 했어도 지금 3명 정도가 빠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죠? 참여를 했어도 공화당이 18명이 함께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이 안은 상원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물론 하원에서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은 트위터도 못하고 페이스북, 뭐 유튜브 다 못하니까 항상 무슨 미국의 그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는 종이에다가 성명을 발표를 하죠. 누구라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그가 선거에 나갈 때 나는 지지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도 기간산업안 같은 것을 내놨을 때 두서없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이번 안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엔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럼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아직 선거 치르려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아직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해서 거의 모든 매체가 전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미국 근로자의 80% 근로자라고 말할 때는 이제 보통 최저임금을 받고 아니면 임금의 평균 받는 임금 액수가 가장 적은 그룹들을 많이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아주 그 블루칼라 중에서도 자동차에서 일하는데도 공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80%의 미국 근로자가 처음으로 시간당 임금이 15달러, 적어도 15달러는 된다는 거예요. 15달러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식당, 슈퍼마켓 그렇고요. 2014년보다 60%나 올랐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벌던 그룹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그 폭은요, 돈의 액수가 가장 높다는 건 아니지만 임금의 인상폭은 가장 컸다는 거죠. 6월 달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평균 15달러 4센트, 팬데믹 이전에는 시간당 13달러 86센트 버셨거든요. 뭐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생활비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니까 당연히 뭐 많이 받았을 테고 다른 지역은 적게 받아서 평균이 13달러 86센트였는데 지금 15달러 6월 달에 4센트라는 얘기. 슈퍼마켓도 팬데믹 이전보다 7%가 올라서 역시 15달러 조금 넘고요. 그 밖에 이제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씨푸드 업계, 또 마켓에 무슨 또 그 오피스 그 서플라이어, 리커 스토어, 파킹랏에서 주차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 데이케어 서비스, 뭐 나이 드셨거나 장애인을 케어하시는 이런 분들 모든 분들의 그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죠.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뭐 2014년보다 뭐 어떤 지역에선 식당의 경우 60%가 올랐다고 하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축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퍼레이드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오름폭이다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해석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파킹랏도 하이텍의 시험장이 됐습니다. 해서 파킹하면은 대도시 운전자들에게는 너무 파킹 힘들어서 거기서 만나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서 뭐 그 빌딩은 가지를 못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디트로이트 스마트 파킹 랩이라고 해서 파킹랏인데 파킹 실험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랩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하고 하면은 그 효율성으로 인해서 오염도도 줄어들고 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9월 달에 그 오픈을 할 텐데 해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해볼 예정이군요. 아주 스마트한 그 동선 자체도 사람이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이게 아니라 아주 기계화돼서 스마트하게 동선을 딱 그 정해서 그러면은 가솔린도 덜 나가고 하잖아요. 오염이 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또 전기 자동차 차징 스테이션도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면 포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도 당연하네요. 연관이 있으니까 베드락이라는 부동산 회사 등등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 렌탈카 그 자이언트죠. 엔터프라이즈가 제일 먼저 사인을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주차장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연료 주입이라든가 클리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요. 아무튼 자동차가 스스로 자동으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주차하고 또 전기 자동차 차징하고 또 카워싱까지 다 하고 한다는 얘기고요. 굿뉴스인지 배드뉴스인지 누구에겐가 굿뉴스, 누구에겐가 배드뉴스, 지구에는 굿뉴스. 또 85%의 승무원이 올해 6개월 동안 승무원이 그러니까 비행기 승무원이요. 비행기 탄 손님들과 어떠한 어떠한 그 딜을 스트러글링을 했었어야지 되고 이 가운데서 58%는 5번 이상 그랬다는 겁니다. 승무원 협회와 항공국이 5천 명의 승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2년 전에 비해서 케이스는 6천 케이스로 2배가 많아졌대요. 그리고 지금 600개의 사건은 조사 중인데 이것도 역시 많아진 것이고요. 에어라인에서 며칠 전에 7월 31일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뭐 어떤 손님이 24살인가요? 22살인가? 22살이네요. 뭐 술 마시고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옷을 벗고 15분을 걸어 다니고 승무원을 붙잡고 가슴을 만지고 해서 손님들이 덕테이블 자리에다가 붙여놨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 비행기에서 내려서 체포됐거든요. 그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 이게 마스크와 연관돼서 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느냐? 나 싫은데. 술과 연관돼서 그리고 비행기가 연기되고 취소되는 게 많잖아요. 손님들이 참을성 없는 손님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과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인종차별적인 단어, 여성차별,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사람들을 굉장히 초조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를 한 지금 업계에서만 보는데 이 승무원 업계만 겪고 있는 고충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잠시 뒤에 사실 오늘 미국은 이 내용을 탑뉴스로 전하는 매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UN 리포트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세계 미국이 주도하긴 했지만 세계 많은 나라가 참여를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234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피해가 아주 심했고 그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코스를 바꿀 수는 있다. 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제 자체가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인간의 행동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석탄, 오일, 가스를 많이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지구의 기후변화의 큰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2040년경이 되면은 지구 기온이 1.5도, 섭씨, 화씨로는 한 2.7도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고요.
그리고 나서도 뭐 또 계속 뭐 온난화 이런 것들이 오고 5년에 한 번 정도는 10억 명 정도는 아주 뜨거운 열기, hit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7월 달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북서부 지역에서는 충분히 경험했고요. 그로 인한 지금 산불도 캘리포니아주의 역사상 두 번째 큰 산불로 기록이 되고 있고, 마이애미 같은 곳은 그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아파트먼트 콘도 붕괴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 보고서는 미래를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제 세계 리더들이 파워풀한 그 국가와 그 파워풀한 기업이 테크놀로지는 가능한데 움직이지를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정치인들이 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업계에서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문제는 이제 그 시민이 이 위협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직접 겪고 있잖아요. 피해를 보고 있어서 시민이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는 압력까지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이 보고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말에 500명으로 했던 걸 200명으로 줄이고 텐트에서 야외에서 뭐 이 생일 파티하고 약간 그 스텝도 밟고 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문제도 많이 논란도 되고 있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